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군사 기술력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약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가 예정되어 있는 전투기이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앞서 6세대급 기술 제반을 마련하며 군사기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가 몇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신기술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KF-21 전투기 6세대급 기술 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한국군에 차례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이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당당한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레이저 무기가 단계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 국산화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FA-50와 같은 전술형 경전투기의 훈련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이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전장 정보 수집 기술인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전술적 구현을 진행할 기반 기술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에 전력하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정책, 영상 정보 처리 및 분산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에서 수집된 대규모 정찰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각 전장 관리 정보 체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다중빔 안테나를 제작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해 360도 방향으로 다양한 대상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전파 방해와 악천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인기의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통신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통신 무기체계 개발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통신의 발판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F-21 전투기가 레이저 무기 장착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레이저 무기가 가장 먼저 빛을 발하게 될 것은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아이언돔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발당 7천만 원인데 비해 한국산은 한 발에 단 2,000원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신무기 체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 공군의 행보를 고려해 이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언돔이라는 무기 체계는 과거부터 방위산업 전문가들에게는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언돔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퍼붓는 순간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현존 최고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의해 99% 격추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 기술력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5만 달러, 한화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순식간에 1조 8천억 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F-35 전투기와 F-15까지 출격시켜 공대공 요격을 진행했으며 지대공 미사일 일부까지 사용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란이 공격하는데 사용한 드론과 로켓은 아주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비용 방공무기 운영대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불길처럼 일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절반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였으며 요격탄 생산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대리 전쟁의 상징과 같은 무기라고 언급됩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아이언 레이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레이저 무기가 비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레이저 기술력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레이저 기술이 화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지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시험평가에서 3km 밖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성능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잘하는 것은 성능 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생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출력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사되어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 가량으로 아이언돔과 비교돼야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로 막았다만 단 50만 원을 사용해 모든 드론을 요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빠르게 개발한 계기는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 하늘을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무인기 대응 정책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KF-21 진화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결국 2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전방부대 전력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3월 백령도 해병대 유교단 방공 레이더의 NLL 북쪽 상공에 괴비 행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경고 사격을 하였음에도 남하하는 비행체를 순식간에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목표를 즉각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운동력 학적 탄도 계산이 필요 없이 직전하는 레이저의 특성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여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레이저 무기 개발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무장체계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KF-21 전투기는 단계적 진화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로의 진화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입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고위 관계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모두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위급 관계자의 폭탄 발언에 국내 군사무기에 관심 있는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은 마치 과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폄하하기 위해 퍼뜨렸던 헛소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아니라 국내 항공기 개발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KF-21 블록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2에서는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비밀리에 모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극비리에 개발해온 기술력으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발표 몇 달 후 그 실물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경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현재 한국의 전투기는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며 기술력 유출에 대한 위협과 기술 개발에 대한 견제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계자는 스스로 우리 스텔스 성능을 낮추어 말하며 독자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지키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텔스와 탐지 기술을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요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공학과 반도체공학을 주도로 하여 앞서 말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구축을 성공한 상태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스텔스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신소재는 메타물질로, 이는 이후 개발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어 한국 전투기를 완전히 은신시켜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유령 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는 대한민국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서울아덱스 이후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개량된다면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기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 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형태의 블록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2 전투기까지 200여 기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던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언제나 엠바고에 걸리며 특히 기술진들 역시도 기술 향상 실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까지도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연구진은 반가지 않는 듯 여전히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주자인 만큼 이러한 단점을 순식간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은밀한 유령 편대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편대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해 순식간에 도시와 주요 행정구역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사태이며 현재 이를 빠르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개발 단계라고 알려진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X-47과 영국의 타라니스 같은 무인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6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가리키자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공표와 실제 기술력 차이를 살펴본다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무인기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산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군사정보통은 한국산 무인 전투기가 비공개 시험 비행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일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해당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8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식 키랩작전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랩작전은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 이상적인 무기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래형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이 부분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군사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중요시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요소는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그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용될 기체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이미 실전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2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 편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KF-21 전투기는 물론 수리온 혹은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이 가능하도록 임무 유연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능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임무 활용성이 높은 이유는 편대 임무뿐만 아니라 개별 임무 수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용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급 엔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 X2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카이는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전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전투기 개발을 완벽히 이루어냈지만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관련 분야는 비교적 약세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국산화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대 전투기 시장에서 모든 부품을 자국산 제품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미국조차도 얼마 전 중국산 부품이 섞여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기술 국산화와 부품 전체를 자국산으로 제작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목을 매는 부분은 바로 기술 국산화인데요. 특히 핵심 장비의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부품은 하루가 다르게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국산화는 어떤 장비보다도 무기 독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비행 테스트부터 기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시험 운행을 진행하겠다고 한국이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는 긴밀한 협약을 진행했는데요.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행시험, 협력 계획안까지 전면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국산 엔진으로 KF-21 전투기 기동비행 시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을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KF-21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적으로 한국산 항공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차근차근 엔진 기술을 쌓아올려 이제는 항공엔진 강대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항공엔진 분야를 독점하는 3대 기업에서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에어로의 실력을 반증합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산 엔진을 제작해 해외 수출을 통한 엔진 판매국으로 당당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가 개발 중인 2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0.4 저바이패스비를 갖춘 국제 기준으로도 최첨단 엔진이며 그 형태가 신기술을 사용한 램제트 형식으로 슈퍼크루징 초음속 기동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군사 매체인 에어로 유나이티드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극찬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성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된 램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의 엔진에 비해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이토록 빠르게 엔진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 경이롭다는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과거 KF-21 조립 공장을 방문한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파스 시스템의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던 사실에서 보이듯 우리 대한민국의 가스터빈 기술력과 하나에어로의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22,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 게재된 엔진 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난 공기를 원통 안에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하여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슈퍼크루징 기체에 적합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후 추가 응용 연구까지 진행했습니다.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의 흡입 엔진 특허와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17년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제트 엔진 활강체 테스트는 지난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 측은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 데 최종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자신들의 미래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며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에어로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엔진의 성능이라면 KF-21 전투기가 자랑하는 호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고기동 비행과 저공 비행,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동체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우리 기술진은 3만 파운드급 추력을 갖춘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엔진 성능이 예상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불과 몇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초도 비행 이후 빠르게 순차적인 비행을 진행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완성되기까지 초도 비행 이후 무수한 시간이 걸렸고 미국산 F-35 전투기는 수출 중에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전투기만 보더라도 현재 튀르키의 칸 전투기가 초도 비행 진행 후 전투기 개발에 대한 성과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초도 비행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시제기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성능 업그레이드와 이제는 한국형 엔진 탑재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엔진 개발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 발전은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KF-21 전투기는 빠른 선회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 군사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KF-21 시제기에 장착되었던 F-414를 개발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엔진 사업 수주만 10수조에 이르는 하나에어로는 이제 세계 4대 항공엔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GE마저도 하나에어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 진출까지 이제는 1만 번째 엔진을 출하를 기념하고 있으며 하나에어로는 높은 위상을 가진 항공엔진 제작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는 않았기에 하나에어로가 걸어온 길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의 전신이었던 삼성 항공산업에서부터 순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의 지휘와 기술 제휴를 하며 제트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는 사실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가리더라도 제휴 사업이란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했던 미국은 한국에게 항공엔진 기술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단순 노동만 시켰습니다. 물론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술 제휴라는 타이틀로 라이선스 생산을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방산업계에서 민간 기업이 버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항공산업이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국 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 두 기업으로 분리되며 비효율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에어로가 엔진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대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어깨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며 엔진 개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하나에어로의 엔진 창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등 총 12개 국가에 달합니다. 하나에어로는 이 과정 속에서 기술적 성과를 충분히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며 이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나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15K, KF-16 등 공군의 주력 항공 엔진은 물론 한국형 헬기 엔진을 국산화시키며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공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육군 해군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 생산의 주체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무기체계 엔진의 노하우를 하나에어로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새롭게 적용될 엔진을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미래가 이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의 충격적인 성능 재원이 공개되자 어느덧 한국 방산을 라이벌로 인정하기 시작한 미국 록히드 마틴조차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부품 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해버린다면 더 이상 한국 방산에 미국 기업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경전투기 사례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담보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무기 판매에서 꽤 높은 수준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부품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던 미국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딴지 걸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해왔던 우량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낸다면 자신들의 무기 판매 실적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우수 고객이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산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에 대해 미국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연막작전을 통해 미국의 종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깔보며 한국이 엔진 독자 개발을 실패할 것이라 확신했고 대한민국이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의 엔진 장비를 홍보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미국산 전투기와 엔진 장비들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터보팬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제 록히드 마틴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생성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하면서 해외 수출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분명 명시하였지만 미국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 버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도 국산화는 필수적이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의 갑질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자체적인 부품 생산은 자주 국방을 이룩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 시에도 제약을 없앨 대한민국은 국제 동향과 한국 기술 현황,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별 국산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도약하는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의 기초를 모두 이루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KF-21 전투기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당당히 공개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전투 능력을 민간에 선보였는데 최근에는 6세대급 공격수단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성과까지 드러났다는 것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재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 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미래 6세대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까지 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광학 무기가 완성된다면 이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력인 무인기에 천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드론이 미래 전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대공 무기 시스템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레이저를 장착하여 북한이나 중국에서 발사된 드론이나 유도탄을 국산 타겟팅 코드로 정확히 탐지하고 고출력 레이저로 요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와 하나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등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중적외선 센서로 20km 이상 떨어진 미사일을 감지한 후 14km 거리에서 추적하다가 미사일이 10km 반경 내로 접근하면 목표 지시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 미사일을 정밀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진입하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하여 미사일을 요격해버립니다. 이는 향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드를 강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자 한국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국가가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이 KF-21 최종 진화형인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에게 크게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공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자체 버전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정도인데요. 이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국가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합류하길 바라는 1순위 영입 국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는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들과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을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는 사브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로 이는 굉장한 가성비를 자랑하며 다목적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스웨덴 그리펜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해당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하나같이 KF-21 전투기의 최대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KF-21 전투기와 6세대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고 제안해온 것인데요.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한국우주업체 사부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진행하는 6세대 프로젝트에서는 스웨덴 참여를 촉구하는 제안이 무수했습니다만 유럽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스웨덴이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의사를 밝힌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는 스웨덴의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연합으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라는 것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맞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현재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같은 기술력도 신뢰도도 없는 국가가 아닌 스웨덴과 같은 높은 기술 수준과 신뢰를 갖춘 국가라면 분명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국산 전투기 개발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냐고 반발해왔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6세대는 반드시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분담금만 내주는 국가가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 않겠지만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까지는 유럽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의 판매 물량을 스웨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수출 효과를 이어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수출과 중동, 남미 지역까지 공동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이 한국과 방산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알리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한 이유는 스웨덴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것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스웨덴 합동작전본부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그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방위산업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산협력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군사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산업에 대한 협의 사항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방산이 대한민국을 경제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전투기 사업 참여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과 개발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